전국에 계신 한능검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62강이고요. 오늘 배울 내용은 대한민국의 통일정부의 수립 노력입니다. 자, 드디어 시대를 바꿨는데요. 현대사로 왔습니다. 현대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치러진 한 10회차, 20회차를 봤을 때 매해 5문제에서 한 7문제? 정말 많이 나면 한 8문제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잡기 위해 이제 현대사를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배우는 이 대한민국의 통일정부의 수립 노력 부분에서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이변이 없는 한. 그리고 여기는 제가 시간 순서 흐름대로 또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 순서를 또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말인즉 시험에 나오게 되면 전형적인 레파토리 패턴이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사건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1번과 5번 사건을 주고 나서 2, 3, 4가 들어가면 정답이 되는 거겠죠.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게 가장 클래식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고요. 또 간혹 가다가 중요 사건들은 단독으로 출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또 제가 귀신같이 또 잡아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광복 직전의 건국 준비 활동인데요. 여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이에요.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기억나세요? 우리는 광복하기 전에, 광복되기 직전에 중국에서는 크게 2개의 세력이 2개의 정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민족주의 계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충칭에 있었던 조소왕의 삼균주의에 기반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저기 북쪽 예난 지역에 사회주의 세력들이 중심이 돼서 두봉 김두봉 선생님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졌던 조선독립동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의 조선독립동맹, 그리고 민족주의 계열의 충칭의 임시정부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국내에서 이것도 했던 거 복습이죠. 여운영 선생님, 오늘 배울 거예요. 여운영 선생님이 또 중도 좌파, 안재홍 선생님이 중도 우파, 이들이 힘을 모아서 국내에서는 광복되기 1년 전에 조선건국동맹이라는 조직이 결성됐습니다. 1944년에요.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은 지역은 달랐지만 일제가 곧 망할 거다 확신을 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망해가고 있는 걸 직접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세 단체, 조직의 건국강령은 광복 후에 민주공화국을 만든다라는 것으로 귀결됐다라는 거. 여기까지 해서 일단 간단하게 했던 거 복습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 한국 독립의 약속인데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세계사와 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사 문제로는 출제율이 극히 떨어져요. 간혹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한국사 내신 문제로는 이거를 시간 순서 흐름대로 나온 적이 있긴 해요. 암기법으로 하자면은 야! 카타! 내 차 타! 카타! 카타면 미안합니다. 네, 내 차 타! 자, 이거는 광복되기 바로 직전이에요. 보시면은 광복되기 2년 전이죠. 이때 카이로에서 모인 거예요. 연합국 일원들이. 그러면서 이때 2차 세계대전을 주도했던 전범국가 빅3가 누굽니까? 독일, 일본, 이탈리아. 그 중에 이탈리아가 망했고요. 독일이 거의 망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카이로 회담이 열립니다. 이 카이로 회담 때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연합군들이 자기들이 승리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패한 나라. 이 패한 나라의 식민지는 이 패한 나라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놓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한 거예요. 미리. 이때 우리나라와 관련된 것만 아시면 돼요. 이때 일본 곧 있으면 항복할 거야. 근데 일본 항복하는데 일본이 가져갔던 그 식민지 어떡하지? 옛날에 한국? 독립시켜줘야지. 아하. 그러면서 이때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이 언급이 됩니다. 그게 카이로 회담이에요. 그 다음에 광복했던 그 해입니다. 광복했던 그 해. 얄타 회담인데 이때 얄타 회담 때는 이제 이탈리아는 이미 항복해 있는 상태고요. 독일은 진짜 이제 항복하기 바로 직전인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게 일본이잖아요. 그때 연합국 입장에서 봤을 때 소련이 생각보다 피해를 너무 안 입은 거야. 그래서 소련 보고 얘기를 해요. 야, 소련아. 이제 독일이 항복하면 일본 하나 남게 되는데 일본 하나만 남게 되면 너도 이제 일본에게 선전포고하고 전쟁 참전해. 소련이 오케이 콜. 그럼 내가 그렇게 받아들일게. 그 내용이 사실은 얄타 회담의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와 관련된 내용을 굳이 찾는다라면 이때 한국 근데 독립을 시켜주면 얘들 자기 혼자 나라 운영이 가능해? 식민지 오래 받았잖아. 누가 좀 관리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신탁 통치 문제가 언급이 됩니다. 우리나라와 관련된 거는요. 근데 얄타 회담의 핵심은 소련의 참전이에요.
독일이 항복하면 이제 일본만 남았을 때. 이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또 광복했던 그 해입니다. 이제 우리 광복이 이제 몇 달 안 남았어요. 이때 이제 포츠담 회담이 열린데 이거는 독일이 드디어 항복을 한 거예요. 독일이 항복을 하고 베를린 근교에서 회담이 열립니다. 이제 남은 거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만 남았는데 이때 핵심은 뭐냐? 일본? 야, 너만 남았어 이제. 항복해. 전쟁 일으키기 전으로 원상복구 다 시키고 항복해. 일본 어떡할까요? 끝까지 버티죠. 안 한다. 항복 안 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안 되니까 카미카제 폭격기, 자살 비행기 폭격기까지 날리면서 끝까지 버티잖아요. 이때 우리나라와 관련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 합의가 되냐? 일본에게는 무조건 항복을 외쳤지만 일본이 쌩 깠고요.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승리를 확신하겠죠. 왜? 일본만 남았잖아요. 이제 다 항복을 하고. 그러면 야, 이제 일본 항복하면 그 일본이 가졌던 식민지고 다 어떻게 처리하지? 야, 우리 그때 콰이러던 때 그때 다 이미 얘기를 했잖아. 한국 같은 경우는 그때 독립시키기로 했잖아.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합니다. 이때 내용했던 걸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 소련아, 얄타는데 약속했잖아. 이제 일본만 남아서 너 전쟁 참전해. 소련이 전쟁 참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련이 우리나라의 북쪽, 지금의 북한 지역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흐름을 좀 잡아드렸고, 최근에 한능검 시험에서는 카이로 회담과 얄타 회담과 포츠담 회담이 정답은 아니고요. 오답 선지로 그냥 이 회담이 들어간 적은 있습니다. 뭐 카이로 회담이 열렸다, 포츠담 회담이 열렸다. 그러면 언제 들어갈까요? 가와 나 사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오른갔을 때 오답으로 들어간 건데, 이거는 광복을 맞이하기 전에 있었던 스토리다라는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포츠담 회담 때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광복 직전에 건국 준비 활동 계속 들어갈 건데 했던 것도 복습이에요. 보시게 되면 연합군이 카이로 회담과 포츠담 회담에서 카이로 최초로 우리나라 독립을 언급했고, 포츠담 회담에서 재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포츠담 회담 이후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립니다. 삐용 삐용 삐용. 히로시마의 한방. 왠지 모르게 짬뽕이 생각나는 나가사키 한방. 그리고 얄타 회담 때 약속대로 독일이 항복을 하자 이제 일본만 남았을 때 소련이 참전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외칩니다. 8월 15일.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 거고요. 또 국토 분단 과정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똑같은 내용 반복이에요. 얄타 회담 때 약속했잖아요. 독일이 이제 항복하고 일본만 남으면은 이 전쟁 참전해. 전쟁 참전하죠. 그러면서 소련은 북한 지역 북쪽으로 들어옵니다. 한반도 북쪽. 왜? 거기가 일본의 전쟁 기지, 물자를 만들어낸 생산 기지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련이 당황을 해요. 들어갔는데 당연히 일본의 군대가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빈집이 있고요. 텅텅텅텅 비어 있습니다. 중국의 또 태평양 지역에 일본의 군대가 있고 한반도 지역은 텅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계속 진격이에요. 뭐 막을 수 있는 부대가 없습니다. 그냥 막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또 당황을 해요. 뭐야. 한반도에 뭐 아무도 없어? 뭐야. 이러다가 자칫 잘못하다간 한반도 전체를 소련이 장악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미국이 소련에게 제안을 하죠. 야, 소련아, 많이 묻다 해가. 그만해라. 야, 그만해. 딱 38조선의 경계로 그만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소련이 오케이 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분할 점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북쪽에는 소련이, 남쪽에는 미군이 점령하게 되는 어정쩡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분단의 시작이 되는 건데요. 이 얘기는 나중에 뒤에 가서 또 다시 한번 해드릴 거고요. 지금은 그냥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광복을 맞이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난 직후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들어갈 건데요. 일단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출제율이 좀 매우 낮습니다. 최근에 당장 10회차만 봤을 때도 출제된 적이 없고요. 좀 멀리 봐서 20회차까지 봤을 때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또 여운형 같은 경우는 인물 단독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또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물론 그것도 좀 출제율이 좀 떨어지긴 해요. 그런데 이번 강의의 문제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번과 5번 사건이 있으면 2, 3, 4, 4번 사건을 찾아내는 거.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사건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오답 선지로는 자주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요. 우리 했던 거 복습이에요. 광복되기 직전에 중국에서는 충칭에
김구 선생님이 이끌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고요. 민족주의 계열에. 저기 북쪽에는 예난 지역에 두봉두봉 김두봉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주의자들이 모여서 조선 독립동맹이 만들어져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로 왔을 때는 광복되기 1년 전 1944년에 여운형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건국동맹이라는 게 조직됐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일본으로부터 광복되기 1년 전입니다. 이걸 주도했던 인물이 중도 좌파였던 여운형 선생님, 그리고 중도 우파였던 안재홍 선생님이 주도를 하십니다. 이랬던 조선건국동맹이요. 광복을 맞이하자 바로 조직이 확대 개편되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새롭게 조직을 이름을 바꾸고 재편을 해요. 그러면서 이름이 뭐로 바뀌냐? 건국동맹. 그전에는 이제 건국을 해야 된다. 건국을 위해서 한번 좀 준비를 하고 뭐 좀 해볼까라고 했더라면 이제는 진짜 광복을 하고 이제 진짜 건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름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바뀝니다.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요, 줄여서 건준위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흔히 강의에서는 줄여서 건준이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하죠. 자, 그러면 이 건준이는 또 누가 주도해서 만들었을까요? 똑같습니다. 중도 좌파였던 여운형 선생님과 중도 우파였던 안재홍 선생님이 주도를 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조선건국동맹이나 조선건국준비위원회나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국내에 만들어진 좌우합작단체다라는 거. 자,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이 건준이가 광복 직후에 만들어졌잖아요. 바로 광복되자마자. 그러면 이 건준이가 정말 큰 역할을 해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광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부가 없잖아요. 무정부 상태인 거예요. 사회가 정말 큰 혼란에 빠질 수가 있겠죠. 그 혼란을 잡아냈던 게 바로 건준입니다. 혼란을 수습을 하는 거예요. 그 혼란 수습을 위해서 뭘 하냐면 이 건준이가 당시에 조선을 35년 동안 지배했던 조선 총독부와 딜을 해요. 이 조선 총독부로부터 행정권과 치안권을 인수받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있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다 석방시키는 거. 이런 거 이제 일본이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국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광복을 했으니까 그 건국 준비 과정 속에서 조선 총독부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 총독부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석 달치의 쌀을 주기도 해요. 그러면 조선 총독부가 이런 걸 했던 이유는 뭘까요? 일본도 지금 똥줄 빠지빠지 타고 있습니다. 왜? 안전하게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못 돌아갑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가만히 있지 않겠죠. 죽여버리러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딜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안전한 자신들의 귀국을 약속받은 후에 이걸 다 넘겨주고 떠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건준이가 했던 역할이 이렇게 경찰, 치안 역할을 담당했던 거예요. 광복 직후에. 그걸 좀 더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145개의 체인점을 만들어요. 전국에 지부를 만듭니다. 플러스 치안대라는 걸 만드는데 이게 오늘날의 경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회주의 쪽 애들의 영향력이 커집니다. 그러면서 민족주의 계열의 인사들이 이탈하기 시작을 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광복 직후에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했어요. 어떤 여론조사? 드디어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길 원하십니까? 1번 자유민주주의 국가, 2번 사회주의 국가 선택하라고 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70% 이상이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전부 다 사회주의 국가를 원합니다. 기본적으로 광복 직후에 우리나라 한반도 판은 사회주의가 우세에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을 단 1분 만에 사회주의자로 만들 수 있다고. 여러분들, 공부 왜 해요? 하지 마요, 하지 마. 우리 그냥 돈 많은 재벌집으로 쳐들어갑시다. 그리고 어떻게 그 재벌들의 재산을 정확하게 엠빵합시다. 와! 정말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놀라운 일은 뭐냐면 촬영하고 있는 PD님의 엉덩이도 들들거리고 있어. 찍다 같이 달려갈 기세입니다.
사회주의의 핵심은 N빵이잖아요. 국가가 모든 걸 다 재산을 가지고 있고 공동생산, 공동분배잖아요. 대부분이 가진 거 없는 하층민입니다. 이럴 거 없잖아요. 사회주의 쉽게 빠지겠죠. 그리고 또 기억나세요? 일본과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민족주의자들 중에 일본과 타협했던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등장을 했잖아요. 걔들이 싹 다 친일파가 됐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광복되고 나서 사회주의자랑 민족주의자가 한판 붙을 때 야, 니들 안에서 전부 다 친일파 나왔잖아. 친일파 덩어리들 아니야. 팩트폭력.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복 직후에 기본적으로 사회주의판이 훨씬 우위에 있었고 이때도 국내에 건준위가 만들어지자 처음에는 좌우합작이었지만 사회주의 애들이 주도권을 틀어지게 됩니다. 불만을 가졌던 민족주의계를 다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운현 선생님 또 계산기를 두드려요.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광복 직후에 북쪽에는 소련이 바로 점령해 있는 상태였는데 아직 남쪽 한반도 남쪽에는 미군이 아직 들어온 상태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광복되고 나서 한 달 후에 한반도에 미국이 들어와요. 왜 그러냐? 왜 한 달에 버퍼링이 걸리냐? 미국은 지금 일본이랑 저기 태평양에서 미친 듯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거 끝냈잖아요. 그럼 그거 정리를 하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한 달 동안 걸렸던 거, 한 달간의 텀이 있었던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한반도를 관리했던 게 건준이었고 그리고 또 이 건준이가 또 계산기를 두드린다니까요. 한 달 후에 미국이 들어올 거다. 그러면 미국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건준이라는 그냥 일반 단체 조직으로 만나는 것보다는 정부 대 정부로 만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운현 선생님이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어떻게 바꾸냐면 정부로 바꿉니다. 조선인민공화국,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형태의 정부로 만드는 거예요. 선포를 합니다. 이게 광복하고 나서 그 다음 달 9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 전국 지부가요. 조선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면서 이름이 바뀝니다. 인민위원회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미국이 들어옵니다. 미국의 군인이 정치한다 그래서 이걸 미군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미군정이 들어오자마자 어떤 일을 할까요? 깜놀하겠죠. 왜? 딱 들어왔더니 한반도 전체가 사회주의자로 바글바글바글 하고 있는 거예요. 우씨, 뭐야. 다 빨갛다. 그러면서 미국이 딱 들어오자마자 뭐라고 하냐. 우리는 미 군정이 위에 그 어떠한 정부나 그 어떠한 단체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왜? 미국은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한반도가. 근데 지금 사회주의판이 훨씬 우위에 있잖아요. 싸그리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인민공화국 결국 문을 닫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충칭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여러분들 한국사 교과서를 보게 되면 임시정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개인 자격 형태로 귀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내용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건준이로 단독으로 시험에 나오겠죠. 정답 될 수 있는 거. 조선건국동맹을 기반으로 조직되었다. 맞잖아요. 여운형, 안재홍이 주도하였다. 맞잖아요. 그 다음에 지부와 치안대를 결성하였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나올 때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거 여기서 이어진 거 맞잖아요. 맞죠? 그리고 미군정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맞잖아요. 끝났습니다. 나올 수 있는 거 다 알려드렸어요. 출제율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요. 그러면 PPT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조선건국동맹을 계승했고요. 여운형 선생님과 안재홍 선생님, 총독부로부터 행정구가 치안권을 받고 일본인의 귀국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지부와 치안대를 설치를 했고요. 치안과 경찰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미국 연단에 그러면 우리도 정부로 만들어서 정부로 맞이하자.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고요. 쭉 내려가서 여기 지부가 인민위원회로 바뀝니다. 좌익이 자꾸 권력을 틀어지고 일부 우익이 이탈을 하고요. 미군정이 인정하지 않자 결국에는 해체했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이거는 건준이의 강령이고요.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자, 이제 미국과 소련군의 점령인데요. 여기는 지도를 보고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내용은 따로 시험에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따로 시험 문제로 활용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반도가 분단이 됐던 그 계기를 아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좀 들어볼 필요가 있고 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광복되기 직전에 보세요. 8월 15일날 광복인데 4일 전에 소련군이 북한 지역에 상륙을 해요. 얄타회담의 약속을 지킨 거예요. 독일이 항복을 하고 포츠담이 열렸잖아요. 야, 이제 일본만 남아서 또 참전해. 들어옵니다. 근데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빈집인 거예요. 일본의 군대고 우리나라 군대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빛의 속도로 내려오는 거예요.
미국이 똥줄 탄다 그랬죠. 오, 이것 봐라, 이것 봐라, 이것 봐라. 아, 또 써줄까요? 이것 봐라, 이것 봐라, 이것 봐라. 소련이 막 내려오니까, 오, 이거로다가 한반도 전체가 소련이 점령하겠다. 아, 야, 많이 묻다, 애가. 그만해라. 멈춰라. 오케이, 콜. 소련이 멈추죠. 그러면서 북쪽에는 소련이 점령하게 되고, 남쪽에는 미군이 점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의 성격이에요. 이들의 성격. 무슨 말이냐? 이들은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들어온 해방군이에요? 아닙니다. 이들은 해방군이 아니에요. 이들은 자기한테 대들었던 일본의 땅을 점령하기 위해 들어온 점령군이에요. 해방군의 성격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점령하러 들어왔잖아요.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당연히 한반도 내에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정부가 들어서길 바라겠죠. 근데 문제는 소련은 사회주의 국가,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분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조건에 놓여져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처음부터, 시작부터. 자, 그러면 이제 북한을 가볼게요. 소련이요, 북쪽에 상륙을 했어요. 점령을 했습니다. 소련 입장에서 어떨까요? 대빵 신이 나요. 왜? 뭐야? 들어왔더니 전부 다 사회주의를 원하고 있어. 전 국민의 70% 이상이. 우와!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나서지를 않는 거예요. 간접 통치를 합니다. 왜? 나설 필요가 없어. 기본적으로 사회주의판이 훨씬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서포트 지원을 해줍니다. 특히 밀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소련파였던 김일성이죠. 그리고 이들은 기억나세요? 앞에 봤던 건준이가 처음에는 145개 지부를 만들었고 조선인민공화국이 되면서 그 지부가 뭐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인민위원회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인민위원회의 활동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민족주의 계열 애들은 진압을 들어가겠죠. 탄압이 들어가겠죠. 끝. 한편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태평양 전쟁에 있었던 걸 정리하고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또 미국을 또 써줘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시간이 무려 한 달의 버펄링이 걸린다고 얘기했습니다. 들어왔죠? 전부 다 레드. 사회주의 국가를 원하네?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들은 본인이 직접 통치하는 직접 통치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인민위원회 이런 거 전부 다 싹 다 모든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정부든 어떤 단체든. 그리고 오로지 한반도 내에서는 미군정만이 모든 걸 다 이야기를 하고 또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떠한 정부나 단체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미국이 들어오면서 친일파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친일파 청사는요, 이때부터 꼬여요. 이때부터 꼬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일본에게 뿌잉뿌잉 아리가또 뿌잉 애교를 갖다 받던 친일파, 얘들을 그대로 쓰면은 일본한테 충성했던 것처럼 우리한테 충성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얘들은 점령군입니다. 우리 민족의 울분, 원한, 이런 거 고려할 필요가 1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한테 우호적인 정보만 들어서면 되는 거예요. 친일파를 그대로, 기존에 있던 관리들을 그대로 미군정 시기 때 이용을 하는 거예요.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친일파가 살아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친일파는요, 여러분들, 카멜레온 같은 아이들입니다. 친일도 여러분들, 똑똑해야지 하는 거예요. 얘들이 정말 영악한 게 광복을 했잖아요. 자기들의 신변에 위협을 느끼겠죠. 죽을 수 있다는 위협감을 느끼겠죠. 그러면서 자기를 지켜줄 새로운 보호막을 찾습니다. 그게 첫 번째 보호막이 미국인 거예요. 미국이 한 달 후에 들어온다고 한국으로? 오케이. 미국이 딱 들어온 날에 얘들이 피켓 들고 나가요. I love America. 공항에 막 가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친일에서 친미로 변신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연장시킵니다. 이때부터 친일파 청산이 꼬였다라는 거고, 이러면서 지금 남쪽에는 미국이, 북쪽에는 소련이 주둔하게 되는 어정쩡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앞에 PPT로 잠깐 돌아가시면은 그 얘기예요. 간접통치 인민위원회에게 행정권을 넘겨주고 당연히 사회주의를 지지하고요. 친일파는 철저히 배제했고, 여기 가시면 직접통치입니다.
총독부로부터 통치권을 받고 미군정이 모든 걸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정부 단체 활동 인정하지 않는 거고 친일파와 그다음에 기존의 경찰 관리들을 싹 다 그대로 등용해서 임용을 시켰다라는 거. 여기 내용까지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말로 넘어갈 거예요. 광복되고 나서 국내에 여러 가지 정당들, 정치 세력들이 생기겠죠. 그 대표적으로 한국민주당이 있습니다. 여기는 친일 이력들이 많은 애들이에요. 그 다음 이승만이 또 미국에서 돌아와서 독립혁성중앙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들고 정당을 만들고 박헌영을 중심으로 빨간색은 뭐냐면 사회주의 정당이에요. 남조선 노동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님의 한국독립당 기억나시죠? 충칭에 정착할 때 만든 그 당이잖아요.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미군정이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임시정부의 핵심 정당입니다. 녹색은 중도입니다. 중도. 기억나세요? 건준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던 중도 좌파의 여운형 선생님의 조선인민당, 중도 우파의 안재홍 선생님이 주도를 했던 한국민주당, 이런 여러 정당들이 광복 직후에 있었다라는 거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임시정부를 맞이했던 환영 행사고요. 통일정부 수립운동을 볼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인데, 자, 여기서부터 제가 시간 순대로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오늘 강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서부터 잘 잡아야 되는 거. 그러면 지금 이거 얘기하기 전에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은 싹 다 뭐예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전의 스토리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판서로 잡고 들어올 거예요. 자,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볼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광복을 언제 했습니까? 우리나라 광복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1954년 8월 15일 날 했습니다. 그러면 광복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언제 수립이 될까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정리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들일까요? 광복 이후에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립하게 되는 거고 또 어떠한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분단을 하게 되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번호를 차례대로 적으면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가장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시험에 단독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입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는 어떤 내용이냐? 모스크바에 세 나라가 모이는 거예요. 슈퍼 강대국. 주둔하고 있던, 점령하고 있던 미국, 소련, 그리고 초강대국 영국이 강복된 그해 12월 달에 모스크바에서 한반도 문제를 놓고 회의를 연 거예요. 왜? 지금 한반도는 남쪽에는 미국이, 북쪽에는 소련이 있는 어정쩡한 상황이잖아요. 이 어정쩡한 상황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의를 열었던 거예요. 여기 회의에서 크게 세 가지 내용에 합의를 합니다. 첫 번째, 야, 빨리 한국에 임시민주주의 정부를 만들어주자라고 합의를 해요. 그런데 아니, 이 정부를 만들려면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정부를 원하는지 얘기를 들어봐야 되잖아. 그 얘기를 듣기 위해서 점령하고 있던 미국과 소련이 주도를 해서 한번 회의를 한번 열어보자라는 거에 합의를 해요. 그 결과 빠르게 미소공동위원회라는 거를 개최한다라는 거에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세 번째예요. 그런데 아니, 정부를 만들려고 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문제는 정부가 무슨 번갯불에 콩 꺾는 것처럼 하루 만에, 한 달 만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 시간이 좀 걸릴 거다. 그러면 그 만들어지는 시간 동안에 공백기, 그 공백기 동안에 무정부 상태인데 그때는 누군가가 관리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누가 관리를 하냐? 우리가 관리를 해야지. 근데 정부를 만들려면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건데 그래도 맥시멈 5년은 안 넘길 것 같아. 5년 안에 만들겠지. 라면서 최대 5년간 자기들이 대신 맡아서 관리한다라는 신탁 통치에 합의를 합니다. 여기에 들어갔던 4개국은 일단 여기 3국이 들어가겠죠. 점령하고 있던 미국, 소련, 초강대국, 영국, 그리고 우리나라 옆에 있던 중국. 이 4개국이 공동 관리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과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언론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리가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마음을 먹었어요. 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슈퍼 기레기가 될 거야. 어그로를 끌어서 조회수를 엄청나게 높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뉴스 일면에 때려야 돼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일면에 딱 때릴 때 조회수가 제일 높을까요? 제일 자극적인 거. 뭐가 제일 자극적일까요? 이거. 최대 5년간의 신탁 통치. 요거를 살짝 잘 버무리면 왠지 모르게 또 우리나라가 식민 지배를 당하는 것 같잖아요. 모든 언론사에서 이거를 부각해서 보도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자 국내에서 난리가 납니다. 뭐? 또 강대국이 우리를 관리한다고? 뭐야 이게 식민 지배랑 뭐가 다른데? 다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정치 세력들이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에 따른 신탁 통치 내용을 놓고 전부 다 반탁이에요. 신탁 통치를 싹 다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좌익, 사회주의 계열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이상하다. 아니 이 바쁜 나라들이 모여서 이것만 얘기했을 리가 없을 텐데. 그러면서 박헌영이라는 인물이 직접 러시아로 가요. 소련으로. 그리고 스탈린을 만나서 얘기를 듣습니다. 들었더니 3번만 있는 게 아니라 1번, 2번 내용도 있는 거네. 그러면서 이들은 반탁에서 찬탁으로 갈아타요. 왜? 민족주의 계열들아. 야, 가보니까 우파더라. 야, 아니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1번, 2번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싸우는 거 그만하고 빨리 합의를 해서 빨리 정부를 만들자. 그러면은 얘들 빨리 덜어낼 수가 있다. 이들의 주장인 거예요. 한편 민족주의 계열, 우파, 우익은 계속 반탁을 주장합니다. 근데 이들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양쪽 다 말. 우익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멍매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얘들이 5년이라고 했다가 10년, 15년, 20년 계속하면 어떡할 건데? 당장 꺼지라고 해야지. 반탁을 외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국내에서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어떻게 되었다? 격화되었다라는 거죠. 국내의 좌우익 대립이 격화되고 심화됩니다. 이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과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단독으로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겠죠. 사진 나올 거예요. 좀 이따 보겠지만 신탁 통치 반대, 신탁 통치 창성 사진이 막 줍니다. 글씨도 적혀 한글로 적혀 있습니다. 다음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됐던 배경으로 옳은 것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과를 내용을 알아본다. 찾으면 정답. 또는 그거 주고 또는 이렇게 주기도 하겠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합의했던 내용 3가지 있죠. 이거를 사료를 통째로 줘요. 다음 합의 내용 이후에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내에서의 좌우익 대립이 격화되었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가볼게요. 두 번째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혼란에 빠졌잖아요. 그러자 미국과 소련이 이때 약속했던 것처럼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를 해요. 야, 얘들 싸우나 정신없다. 빨리 정부 만들어주자. 야, 일단 모아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이들의 얘기를.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합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결렬이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우리는 정부,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벌어집니다. 단 하나라도 성공하는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합의가 됐으면 우리가 이렇게 분단이 안 됐겠죠. 합의가 안 됩니다. 결렬이 돼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서로 보세요. 미국과 소련 서로 자기에게 우호적인 정부가 들어서기만을 바란다니까요. 우리의 민족성 이딴 거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단 소련부터 가볼까요? 소련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우리가 합의한 내용에 반대하는 우익의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 얘들은 여기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소련은. 그러자 미국은 뭐라고 할까요? 소련아 그거 아니다 해. 야 그거 아니야. 야 이렇게 반대하는 것도 이들의 의사표현이다. 이 반대하는 애들의 이야기도 당연히 이들의 의사니까 들어봐야 된다. 이들도 회의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소련 말대로 반대하는 얘들을 회의장에 안 부르면 사회주의 애들만 들어올 거 아니에요. 사회주의 정부가 되겠죠. 미국은 그걸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결국 합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념 대립으로 이거는 애초 처음부터 합의가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당연히 결렬입니다. 또 혼란에 빠지겠죠. 그러자 세 번째, 갑자기 전라도 정읍에서 홍길동처럼 누가 등장을 하냐? 이승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친하는 국민 여러분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저기 북쪽에는 소련과 김일성이 손을 잡고 사회주의 국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적하기 위해 우리도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수립해야 됩니다. 라는 정읍 발언을 하게 돼요. 이승만의 정읍 발언입니다. 난리가 나요. 왜? 충격에 빠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단 한 번도 분단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왜?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 우리 세대는 분단이 익숙하잖아요. 왜? 태어날 때부터 국가가 분단되어 있는 상태였으니까. 그런데 그 전에 이때 살았던 사람들은 식민 지배를 받았지 분단이 된 적은 없었잖아요. 광복되고 나서 분단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광복 직후에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면 분단될 수도 있겠는데라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거예요. 이승만의 정읍 발언으로. 그리고 앞에 1번과 2번 이 사건으로. 그러자 네 번째, 이거 진짜 큰일 나겠다. 이거 이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분단이 될 수가 있겠다. 야, 우리 빨리 이러지 말고 만나서 진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라면서 네 번째, 좌우 합작 운동이라는 게 벌어져요. 좌익과 우익이 만나서 진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주도했던 애들이 누구냐? 바로 중도 우파의 더블김, 김구와 항상 함께했던 충칭 시기 임시정부 때 부주석으로 임명됐던 1944년에 김규식 선생님. 그리고 중도 좌파에는 누가? 앞에 조선건국동맹, 건준이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했었던 여응영 선생님이 중심이 돼요. 그리고 이 좌우합작운동의 배경이 뭘까요? 배경.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과 최대 5년간의 신탁 통치에 따른 국내 좌우익의 대립의 격화가 배경이죠. 이게 첫 번째 배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경은 뭘까요? 1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이게 두 번째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배경은 뭘까요? 이거.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세 번째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 속에 중도우파 김규식과 중도좌파 여응영이 주도를 해서 펼쳐진 운동이 바로 좌우합작운동이다라는 거. 그러면 왜 중도좌파와 중도우파가 중심이 되냐? 이유는 간단해요. 자, 여러분들 친구들 있을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친한 친구들과 점심 메뉴 먹는 거 결정하는 것도 합의가 잘 안 돼요. 맞죠? 합의가 잘 돼요? 안 됩니다. 당장 저만 해도 친구들이랑 술 먹으러 가면 맥주를 먹을 건지 소주를 먹을 건지 합의가 안 돼요. 서로 먹고 싶은 음식도 다릅니다. 그처럼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요. 또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합의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들 친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좀 덩어리가 큰 모임이 있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축구팀이 있다고 했잖아요. 위저드. 제가 위저드의 주장이라고 그랬었죠. 근데 아무도 저를 주장으로 인정 안 해서 추장이라고 부릅니다. 축구할 때. 그래서 우리 팀은 주장이었고 추장이에요. 추장이 팀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진 추장. 근데 제가 또 약간 성격이 좀 괜찮은 편이에요. 제가 군시점이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10몇 명, 20명 있으면 그 중에 또 친한 애들이 조금씩 쪼개지죠. 뭐 3명씩, 5명씩. 그런데 저랑 예를 들어서 영수가 있어. 분명 우리는 위저드랑 같은 축구팀이야. 근데 단둘이 만나기는 좀 애매모호한 어떤 느낌인지 알 거예요. 근데 남이 만약에 물었을 때 동진아 너 영수랑 친구야? 얘 내 친구인데? 우리 같은 축구팀이잖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 단둘이 만나기는 좀 애매모호한 어떤 느낌인지 알 거예요. 근데 핵인 쌓인 친구가 있다. 동진아 나 이번에 내일 영수로 만날 건데 너 나올래? 그래? 그럼 갈래. 왜? 단둘이는 만나기 애매하지만 핵인싸가 있으면 얘 때문에 얘를 보러는 가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극우와 극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둘이 서로 안 만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중도 좌파가 극자를 부르는 거예요. 둘이는 친하니까 야 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래서 중도 좌파 때문에 극자가 와요.
또 중도 우파가 극우를 부르는 거예요. 야, 너 이래 와. 그럼 중도 우파 때문에 극우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나서 한번 통일정부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는 게 좌우합작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발표를 하냐면 좌우합작 7원칙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그리고 이 좌우합작 운동은 미국의 지원을 또 받기도 합니다. 왜? 미국의 입장에서는 빨리 정부를 만들고 싶은데 지금 좌우의 대립이 너무 격화되니까 이게 해결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니들끼리 만나서 뭐 해보겠다. 오케이, 콜. 지원을 해요. 이걸 바탕으로 미군정의 주도로 좌우합작 7원칙 7개 원칙에 맞춰서 미군정의 주도로 또 뭐가 수립이 되냐면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을 구성하게 돼요. 국회의원을 뽑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만나긴 했어. 네, 중요한 건 만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만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멀리서 안 보고 싸울 때는 그냥 싸웠더라면 이제 만나서 싸우니까 주먹을 나리고 머리털을 뽑고 싸우는 거예요. 대놓고 싸웁니다. 합의가 또 안 되겠죠. 그래서 7개 원칙을 발표를 했는데 우익은 또 극우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은 이걸 반대를 하고 또 극자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내용을 반대하고 7개 서로 다 100%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결렬됩니다. 그러자 미군정이 어떻게 하냐. 만나서 얘기 좀 해보라고 했더니 만나더니 더 싸우는 거야. 에이씨, 하지마. 미군정이 지원을 철회를 해요. 그리고 이걸 주도했던 중도 좌파의 여운형 선생님이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좌우합작 운동도 실패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 실패입니다. 다 실패. 뭐 하는 거마다. 그러자 5번째.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도해서 그러면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누가? 미국과 소련이.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려요. 어떻게 될까요? 똑같죠. 1차 미소공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똑같이 또 결렬됩니다. 서로 우호적인 정부를 들어서길 바라는데 서로 합의가 안 되겠죠. 이념이 다르니까. 자, 지금 보세요. 통일정부 수립을 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합의가 돼요? 합의가 안 돼요? 합의가 1도 안 되고 있죠. 이게 도저히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미군정, 미국이요. 이 문제를 어디다가 넘기냐? 6번째. 유엔에다가 넘겨버려요. 유엔에다가. 그래서 유엔에서는 뭐라고 발표를 하냐? 그래? 그러면은 인구 비례에 맞춰서 총선거를 실시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소련과 북한이 어떻게 할까요? 이 유엔의 결정을 반대를 해요. 왜? 여러분들 인구 비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남한 인구가 많아요? 북한 인구가 많아요? 우리는 남쪽이 곡창지대, 북쪽은 산악지대잖아요. 기본적으로 남쪽이 인구가 많은 거예요. 근데 남쪽은 미국이 주도권을 틀어쥐고 있잖아요. 애초에 불리한 싸움이라 생각을 한 거예요. 소련과 북한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회주의가 더 우세했잖아요. 건국 초기가 아니라 광복 직후에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일 이유가 1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거부를 합니다. 그러자 유엔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유엔 총회에서는 그래? 그러면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를 해서 정부를 수립해라고 발표를 합니다. 난리가 나요. 왜? 정말 큰 사건이잖아요. 선거가 가능한 지역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남한이잖아요. 그러면 남한만 선거를 하게 되면 남한만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분단이 기정사실화되고 분단이 확실시 되는 거죠. 난리가 납니다. 이건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누가 나서냐? 7번째. 바로 김구 선생님이 나서게 돼요. 저는 이거를 분명히 김구 선생님으로 구매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김구 선생님이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자, 김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죠. 나는 38도선을 쓰고 배월지언정 남한만의 단독 정부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자신의 듀오, 영혼의 프렌드, 친구, 바로 더블김, 김규식 선생님과 함께 북쪽을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7번째가 바로 뭐냐면 남북협상이에요.
지금 분단이 이대로 가면 기정사실화 됐잖아요. 이거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측 지도자를 만나겠다. 김구, 더블김입니다. 더블김. 좌우합작운동을 또 주도했던 김규식 선생님과 함께 북으로 가는 거예요. 북으로 가서 누구를? 또 북에 있는 김두호를 만납니다. 두호, 두 명 누구? 김일성. 조선 독립동맹을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두봉두봉 김두봉 만나기로 한 거예요. 이때 이 회의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남북협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걸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조선, 조선에 있는 제정당, 조선 내에 있는 모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회의 또는 대표자 연석회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 나라를요. 각 남쪽과 북쪽에 있는 대표하는 단체, 조직, 정당들이 싹 다 모여서 회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여러 가지 내용에 합의를 해요. 통일정부를 만들자는 걸 중심으로 해서 합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엔 그것도 실현되는 게 1도 없겠죠. 왜? 뭐라도 성공했으면 우리는 이렇게 분단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도 결렬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이번 강의까지 배워야 되는 내용은 다 잡아드렸는데, PPT로 다 잡아드렸는데, 뒤에 다음 강의 때 뭐가 있냐면 8번째.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이 결정나자 이렇게 막기 위해서 남북협상이 벌어졌고요. 제주도에서는 사회주의자를 중심으로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면서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9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선거 5월 10일 날 남한의 선거 50 총선거가 예정대로 치러집니다. 그리고 10번째 우리는 1948년 8월 15일 광복된 지 3년이 지나서야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흐름이에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모스크바 상부회상회의 가. 그리고 나의 예를 들면 2차 미소공동위원회 또는 유엔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정답 될 수 있는 거 정읍발언, 좌우합작운동 전부 다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또는 좌우합작운동을 주고 남북협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두 사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2차 미소공동위원회 유엔의 결정 내용이 또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 여기는 제가 여기서 끊긴 했지만 다음 강의까지 다 묶었을 때 포괄했을 때는 또 좌우합작운동을 주고 다음 시간에 배우는 제주 4.3 사건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이 또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남북협상이랑 제주 4.3 사건은 거의 시간차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이거를 뭐 전후관계, 선후관계, 앞뒤를 따지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을 거예요. 제주 4.3 사건은 아예 단독으로 출제하면 단독으로 출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이에 들어가는 걸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정읍발언을 주고 4.3 사건을 줬으면은 남북협상은 아예 정답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선지에 없을 거야. 아예 애초에. 그러면은 4번과 5번과 6번 중에 찾으면 또 정답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거고요. 또 얘기했던 것처럼 단독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모스크바 삼국외상회의. 제가 나오는 레파토리 패턴들을 다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또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승만의 정읍발언. 이승만의 정읍발언은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되면 이승만 누가 봐도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나중에 되는 이승만 대통령 얼굴이에요. 그리고 정읍발언 얘기를 막 해요. 정읍에서 이런 발언을 했대. 다음 같은 발언이 있었던 시기를 연표에서 고르시오. 연표에서. 그러면 연표에서 모스크바 삼국외상회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직후를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좌우합작운동도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 샤나샤나 꿀랑꾸 뭐 좌우합작 실언책 발표했대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운동에 대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통일정부를 수립 위한 노력으로 오는 것은 했을 때 중도 우파 뭐 중도 좌파 김규식 영웅령이 주도하였다 정답 또는 좌우합작 실언책을 발표했다 정답. 남조선 가도 입법의원을 입법의원을 조직하였다. 네. 아까 썼던 미국의 털이 붙어 있어서요. 미국 가발에. 네. 남조선 가도 입법의원을 구성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남북협상도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남북협상 내용을 던져놓고요. 또는 김구의 사진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남북협상 얘기를 다 주고 다음 같은 사건이 있었던 시기를 연표에서 고르시오. 연표에서. 그러면은 대한민국 수립 바로 직전 앞을 찾으면 정답이거나 아니면 뭐
뭐 유엔 얘기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2차 미소 공동회의 직후를 찾으면 또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제가 번호를 매기면서 다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시간 순서 흐름을 잡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다시 PPT로 가서 또 한번 복습을 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모스크바 상국 외상이 1번입니다. 미영소 외무장관이 한반도 문제를 놓고 논의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임시 민주정부 수립을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미소 공동회 설치를 해서 얘기를 들어보자.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최대 5년간 신탁 통치. 국내 반응은 좌우익의 대립이 심화됩니다. 찬탁은 좌익 세력, 반탁은 우익 세력. 우익은 처음부터 쭉 계속 반탁. 좌익은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찬성으로 갈아탔다고 얘기를 했죠. 결국 좌우 대립의 심화를 초래합니다. 이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는요. 이게 그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의 결과 내용. 요걸 사료를 통째로 주고 다음 이 발표 결과 영향. 문제를 정답 낸다고 그랬죠. 이게 그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와 관련된 언론 보도고요. 보시면 신탁 통치 찬성 뭐 반대된 내용이 있습니다. 깃발 들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해석할 필요 없어. 밑에 한글로 적어줄 거예요. 찬성 반대. 문제 보겠습니다. 아놀드 소장은 이렇게 보시면 쭉 발표를 했대요. 신탁 통치 관리 문제 들어가고 사격을 믿고 있는 중에 직무에 충실해야 된다. 지금 이거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 결과 내용에 따른 걸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배경, 이렇게 내용 배경.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가 개최된 게 배경이잖아요. 거기에 따른 내용이잖아요. 결과. 정답은 3번. 그리고 1차 미소 공동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개최를 하는데 결국에는 또 미국과 소련이 또 합의가 안 되죠. 결렬. 여기가 1차 미소 공동회의 때 사진 모습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결렬되자 이승만이 어떻게 해? 정읍에서 한반도 이남이라도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난리가 납니다. 뭐지? 이거 진짜 분내는 거 아니야? 물론 이승만을 따르는 세력들은 찬성을 하기도 하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료인 거예요. 지금 보시면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거 조직해야 돼서 소련을 철퇴해야 된다. 이 사료 통째로 주고 다음 발표론이 있었던 시기를 연표해서 고르시오. 자, 합의가 안 됩니다. 합의가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진짜 큰일 나겠다. 신탁 통치에 따른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 결과에 따른 국내의 좌우익의 대립 격화. 그리고 1차 미소 공동회의 결렬. 정읍 발언. 이걸 배경으로 해서 좌우합작 운동이 일어나요. 김규식과 여운형을 중심으로요. 좌우합작위원회 결성됐고요. 그 다음에 미군정의 지원 속에 좌우합작 7원칙 발표. 그렇지만 합의가 안 됩니다. 합의가 안 돼요. 그리고 미군정 2원칙을 근거로 해서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을 출범시키기도 하지만 활동을 제대로 못하죠.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활동을 하겠어요. 결국에는 결과 다 불참이에요. 극자 구구 세력들은. 그리고 미군정의 지원 철회, 여운형의 암살 등으로 중단이 됐던 거고 우익과 좌익의 반응에는 각각 특정 부분의 조항에 따라서 찬성하고 반대가 갈리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됐다라는 거. 이게 좌우합작 운동에서 발표했던 7원칙이고요. 맞죠? 7개 원칙. 이거를 주고 다음 발표가 있었던 시기를 연표해서 고르시오. 또는 다음 민족운동이다. 통일정부 수립에 대한 노력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겠죠. 지금 보시면 이승만과 김구가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좌우합작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당시에 이제 만평이에요. 네. 보시면은 만나서 합의를 하러 가니까 극자 구구가 못 만나게 방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결국 다시 한번 2차 미소 공동회의가 열리지만 똑같아요. 1차 때 마찬가지로 결렬.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문제를 유엔에 넘깁니다. 유엔 총회에서 감시하에 유엔의 감시에서 인구 비례에 의한 남한 총선거를 통한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통일정부 수립. 선거 감독을 위해서 유엔 한국임시위원회 입국을 하지만 북한 소련 반대. 그러자 소총회에서는 결국 그러면 선거 가능한 지역만 선거해. 남한만의 총선거가 결정됩니다. 분단이 기정사실화가 되는 거죠. 이걸 막고자 김구 선생님이 나서게 되는 건데 이거는 그거와 관련된 사료고요. 유엔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남북협상. 남한만의 단독선거 결정이 나버리자 단독정부 수립을 위해서 직접 나섭니다. 누가? 김구와 김규식이. 북쪽의 지도자를 만나려고 해요. 그래서 평양에서 전 조선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전조선 재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라고 하기도 하는 거고요. 또 남북 연석회의. 이거를 남북협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남북협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최근에 한능검 시험에서 이거를
이걸 통째로 사료를 주고 남북협상인 걸 알고 또 풀게끔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조선 재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또는 전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남북연석회의, 이거 전부 다 남북협상을 얘기를 하는 거구나라는 걸 또 아셔야 돼요. 그래서 평양으로 진짜 가는 거예요. 김구와 김규식이 김일성, 김두봉을 만납니다. 발표까지 해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다 결렬,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통일정부에 대한 시각 차이로 성과 없이 끝났고요. 김구는 50청 선거에 불참한 이후에 암살을 당하게 되죠. 3천만 동포에게 윽검 이겁니다. 나는 38도선을 쓰고 배열지연지연정. 절대 나만의 단독정부는 용서치 않겠다라는 거. 이걸 사료를 통째로도 줘요. 다음 같은 발언이 있던 시기를 연표해서 고르시오. 여기 보시면 전조선 재정당 사회단체 정당, 지도자, 연석회의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에 합의를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더라는 거고요.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거는 우리 조국 흥망 간도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원칙을 보시면 쭉쭉 해서 어떻게 남북 접친 협상, 김구 선생과 김규식 박사의 제안이 이루어졌대요. 남북 협상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남북 협상이 일어나게 됐던 배경이 뭐예요? 바로 앞에. 배경이 뭡니까? 남한의 선거가 결정이 나면서 분단이 기정사실화되니까 나섰잖아요. 정답은 3번이죠. 이거는 남북협상 단독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점령했대요. 미군이. 미군정 첫 스타트 라인을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는 김구와 김규 선생님 명의로 4개국의 원수에게 보내는 결의문을 하면서 이것도 딱 보고 이거 남북협상? 아니 끝까지 봐야 돼요. 보시면 신탁 통치 반대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미군정이 들어왔고 그리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과에 따라 지금 신탁 통치 내용에 대한 걸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럼 아마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아닐까요? 그렇죠. 정답 3번. 이거 발표 때문에 지금 나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맞죠?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조선건국동맹 카이로선언 광복되기 전이고 가전이고 좌우합작 유엔 총회 남북 총선거 남북한 총선거 이거는 나 이후잖아요. 정답은 3번이죠. 그리고 3번 문제입니다. 보세요. 또 가나 사이예요. 미소공동위원회 무기 휴회됐대요. 그리고 보시면 또 2차 미소공동위원회예요. 그러면 1차와 2차 미소공동위원회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1차 미소공동위원회 실패로 끝나자 이승만의 정읍발언. 뭐지? 그러면서 좌우합작운동. 그러면 떠나죠. 둘 중에 하나죠. 이승만의 정읍발언이면 좌우합작운동 중에 하나인데 4번 좌우합작운동.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4번 문제입니다. 보시면 이승만의 정읍발언 있고 여기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똑같대요. 신다통치 반대하는 이런 얘기 왜 나와요? 이거 2차 미소공동위원회 1차 때 내용이 똑같이 반복 리플레이 되는 거. 그러면 이승만의 정읍발언과 2차 미소공동위원회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또 좌우합작운동이죠.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명령의 주도로 좌우합작운동이 일어났다. 정답은 4번입니다. 또 가나사리. 보시면 무기한 휴회됐대요. 그런데 요새 통일정부가 여의치 않으니까 우리 남쪽만이라도 남한만의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이승만의 정읍발언. 귀국한 이래 3년이 지난 오늘까지 온갖 자본 물리치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내가 노력했는데 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김구를 태운 자동차는 38도선을 넘어서 멀리 평양을 향했대요. 이거는 지금 뭐예요? 이승만의 정읍발언과 남북협상 사이죠. 그러면 여기 텀이 더 기네요. 이승만의 정읍발언이 일어나자 정답될 수 있는 거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좌우합작운동, 2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그리고 유엔의 결정, 그리고 나서 나잖아요. 그럼 이 세 개 중 하나가 정답이겠죠. 보시면은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또 정답이네요. 1번. 2번과 3번은 가전이고 4번과 5번은 정부 수립되고 나서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똑같아요. 또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건을 물어보고 있는 건데 가를 보시게 되면 조선민주 독립을 보장한 삼상회의 결정에 의해서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이 키워드입니다. 좌우합작운동이에요. 좌우합작운동의 결과 발표했던, 물론 실행되지 않았지만 좌우합작 7원칙이에요. 7원칙. 7개 원칙 중에 지금 2개가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볼게요. 나 같은 경우는 쭉 보시면 외국원대가 철퇴한 후에 미국, 소련 일단 다 철수하고 조선의 재정당 단체들이 어떻게 사회단체들이 해서 어떻게 임시민주정부를 한번 수립해보자라는 거. 요거는 힌트가 뭐냐면 재정당 단체.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대표자 연석회의, 남북협상,
물어보고 있는 거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정리를 하자면 좌우합작운동이랑 김구와 김규식이 주도했던 남북협상 사이에 들어갈 사건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좌우합작운동이 실패로 끝나고 2차 미소공동위원회 해결을 하니까 유엔 얘기 그리고 이거잖아요. 결정 나누고 나서. 그러면 유엔 얘기나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정답이 될 수가 있을 건데 보시면은 3번. 유엔에서 남북 총선거가 의결됐고 북한과 소련이 반대하자 남한의 선거 결정됐고 나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1번 정부 수립되고 나서 2번은 가전이고 이거는 건국주민 광복 직후고 그 다음에 이건 아직 안 배웠고요. 개정안 이거는 이승만 정부 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